오늘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또 아비에게 물으라 또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랬죠. 바로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잘 전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일제강점기와 역사적 교훈, 일제강점기와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점기,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을 강점기라고 하죠. 강점기.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로 점령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한 기간, 바로 이것이 1910년부터 해방되는 1945년까지 하면 햇수로 36년이 되는 거죠. 햇수로 하면 3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강제 점령을 당한 거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2023년이면 해방된 지 우리가 78주년이 되죠. 78주년. 그래서 올해 2023년도는 광복, 빛광자죠. 빛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78년 동안 해가 안 뜬 게 아니죠. 여전히 변함없이 해와 달이 시간에 따라 뜨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민족에는 정말 찬란한 빛이 없었던 거죠. 늘 어둠 속에 숨어 살아야 되고 일제의 탄압 속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빛을 찾은 지 78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이 돼요. 그래서 이 한일 병합이 되는 요 기간 1910년 8월 29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1910년 8월 29일이 오기까지 자그마치 3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일본은 계획적으로 우리나라를 조금씩 점령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돼요. 그러니까 햇수로 36년.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45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이와 같이 광복 78주년을 지금 올해 우리가 맞이하고 내일 모레가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8.15 행사할 때 우리가 이런 의미를 보다 자세히 알고 이렇게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일제강점의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이 일제강점, 아까 얘기했지만 일제강점의 시기는 1910년이에요.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병합이 되면서 일제의 강제 점령을 당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러면 요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가 일본에 왜 병합이 되느냐? 그 병합이 되기까지 일본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조약,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강화도 조약, 이때가 병자년, 1976년이 병자년인데 병자년에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물포 조약을 1882년에 맺게 돼요. 그리고 을사보호 조약, 우리는 을사늑약이다. 늑약. 이거는 늑자가 억누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억눌림을 당해서 억압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된 약속.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체결된 약속, 이 늑약이죠, 늑약. 을사년에 맺어진 늑약이다. 우리는 을사 늑약이다 하지만은 이제 일본은 을사 보호조약, 우리나라를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맺은 조약이라는 거죠. 1905년에 이때 을사년에 맺게 돼요. 그리고 5년 있다가 한일 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제 강점의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 세 가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말 이건 뭐 아주 이건 여기는 한 문제 이상 한 문제는 꼭 나오죠. 이 세 가지. 이건 정말 갑자기 국사 1타 강사가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세 개, 이 흐름을 꼭 알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일 병합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우리 따라해 보세요. 강화도 조약, 제물포 조약, 을사 보호 조약.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 강화도 조약은 어떻게 해서 체결되게 됐고 제물포 조약은 또 어떻게 체결하게 되었는지 이게 근현대사 1권 앞부분에 아주 자세히 그냥 서술로 쫙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 보면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 3일 날 맺어진 조약이에요.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따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양호 사건, 운요호 사건이라고도 하죠. 군함이에요. 일본 군함. 1875년 4월 달에 이 운요 사건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맺어졌는데 그 전해인 1875년에 일본에서 불법으로 군함 3대를 한반도로 보내요. 군함 3척을. 그 3척 가운데 한 척이 운요호예요. 그 3척을 보내갖고 뭘 했냐면은 우리 한반도 서해안 쪽이 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해안을 측량한 거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를 측량해야지 남의 나라를 측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미 1975년도부터 일본에서는 군함 3척을 거느리고 우리나라 서해안을 측량하게 한 거예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기분 나쁜데 이 사람들이 측량하면서 약탈을 해요. 이 강화도 지역에 내려가지고 측량하면서 우리 한민족 사람들을 때리고 또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러다가 살해까지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운양호, 이 운요호에다가 포를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포를 쏜 거예요. 이것이 1875년 4월에 운요호 사건으로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음 해인 1976년 1월 달에 일본에서 더 많은 8척의 군함과 600명의 무장 병력을 태워가지고 이 구로다 키요타카라는 사람을 지휘자로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갑곶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화도 이 갑곶이라는 곳과 또 연무당, 그 다음에 추지진 이런 곳에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가 1876년 1월 달에 8척의 군함을 갖고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짓누르는 가운데 1876년 2월 3일 날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 군데 우리나라가 이 운요호에 발포를 한 거예요. 영종도와 초지진 저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맺어진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다. 여기가 강화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조약은 어떠한 조약이냐? 전부 강화도 조약은 12개조로 되어 있어요.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평등하지 못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유리하게 맺어진 조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측량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살해하고 우리나라의 재산을 약탈해 나가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포 한 방 쐈다가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의 내용을 보면 12개조 가운데 몇 개조만 중요해서 이렇게 이미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인터넷에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조에 보면 조선은 자주의 나라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참 말은 좋죠. 이게 뭐냐면 조선의 자주의 나라다.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한 조치예요. 우리나라는 자주국이기 때문에 자기 다른 청나라라든지 다른 나라의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자기네의 지배만 받으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신을 파견해 가지고 이제 일본의 사신들도 수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가게 하지만 수시로 오게 한 거죠. 그다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 5조에 5조 내용에 보면 두 항구를 개항하게 해요. 전에는 부산항만 개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두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게 해요. 그래서 인천항과 인천항, 이게 이제 제물포예요. 인천항과 원산항이 개항이 돼요. 이 강화도 조약으로 강제적으로 인천과 원산, 이 동서양의 이 항구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자국법에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인을 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자기네 법에 지배를 받게끔 이 조항을 10조에 넣은 거죠. 그리고 9조에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근현대사 시리즈에 강조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9조인데 이 9조에 보면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한반도에 와서 무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개항을 해놓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폐쇄된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상인들이 같이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이미 문호를 열어놓은 일본 상인들이 유리하겠죠. 근데 같이 우리나라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구조에 그러한 항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1976년도 강화도 조약 2월 3일 날 맺어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러한 오히려 우리 항구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측량, 해안 측량을 이제 허용하라 그랬죠.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해안을 다 측량하게 하고 또 경제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경제하면서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을 그냥 싼값에 다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들여온 좋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인들만 애를 먹고 우리나라 백성들만 힘들어지게 된 거죠.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이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물포 조약이 맺어져요. 아까 1882년도에 제물포 조약을 맺었죠. 8월 30일. 아까 얘기한 인천항, 제물포항이 열리게 된 거예요. 강화도 조약 때문에 제물포항, 인천항이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맺어진 조약이 제물포 조약이에요. 이 제물포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이모년에 군대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그래서 90군데의 반란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90군데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이 90군데가 신식 군대를 이렇게 쳐들어간 거죠. 이 신식 군대가 이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이 신식 군대예요. 옛날에 90군대는 창하고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포졸들이 다 창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식 군대는 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양반 자제들로 이렇게 별기군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1881년 이 별기군이 1881년 4월 달에 처음 창설이 돼요. 1881년 4월 달에 80명으로 처음 창설이 되는데 양반의 자제들로 모여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옷도 우리가 볼 때는 낡아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새로운 패션이에요. 전에는 다 그냥 누더기 옷이고 그랬는데 옷도 그냥 새롭게 쫙 맞춰 입고 총도 다 이렇게 해갖고 총 쏘는 법을 가르치고, 이 신식군대 별기군이에요. 그리고 이 별기군들에게는 생활비도 따박따박 잘 줘요. 그런데 90군대에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줘요. 그리고 쌀을 줘도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가지고 무게만 잔뜩 나가게 하고 쌀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881년 4월 달에 별기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90군대가 자꾸 차별이 커지니까 이 90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1882년 이모년 6월 5일 날 일으킨 이모군란이에요. 이때 일본인 교관을 포함해서 13명을 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일본인 공관이 급하게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일본 본국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강화도 조약 때 엄청나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제물포 조약 보니까 그 조약이 너무나 약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모군란이 계기가 돼가지고, 야, 우리 교관과 너희들 별기군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장교를 보내가지고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군인들을 잘 보호해야지 어떻게 지휘관과 같이 13명이나 죽게 만들었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모군란이 계기가 돼가지고 조약을 1882년 8월 30일 날 맺은 게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부사 요시모토라는 사람이 1882년 8월 12일 날 4척의 군함에다가 보병 1개 대대를 태우고 이 제물포항에 다시 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 부산항만 열었어요. 일본과 가까운 이 부산항만 교류를 했는데 아까 1875년에 운요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갖고 강화도에서 찝쩍대다가 대포 맞고 조약을 체결한 게 강화도 조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인천항과 이 원산항을 강화도 조약 때문에 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물포에서 두 번째 조약을 맺은 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은 6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1조, 2조, 3조, 4조, 제5조 또 제6조에서 전부 6개 조항으로 이 제6조가 여기 있죠. 4조, 5조, 6조. 그 6조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이제 2페이지 1, 2, 3조가 또 있고 이렇게 총 4페이지짜리 조약을 맺게 돼요. 전부 6개 조에 6개 조에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나 제물포 조약은 다 일본에 유리하게끔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그래서 저기 강화도 조약을 보면요, 제5조가 중요한데 5조에 보면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에는 약간의 병력을 이제 한반도에 주둔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네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물포 조약의 특징은 우리 한반도에 군대가 주둔하게 돼요. 그래서 조약에는 약간명을 둔다고 했지만은 아까 데리고 온 일개대대 있잖아요. 보병 일개대대. 이 보병 일개대대를 그냥 다 남겨놓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보병 일개대대가 우리 한반도에 남으면서 일본인들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제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게 된 거죠. 이게 제물포 조약이에요. 자, 강화도 조약과 제물포 조약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을사보호 조약, 을사늑약이라 그랬죠. 시간이 한참 지나가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제물포 조약이 1882년 임오년에 맺었는데 이제 1905년 23년이 지나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의 배경은 세 가지예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일본이 깨졌어야 되는데 일본이 이겨요, 얄밉게. 이때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이 승리를 거머쥐고 일본이 그 다음 해인 1895년도에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일이 펼쳐져요.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오전 6시경에 45살의 이 민비가 비참하게 일본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근현대사에 대좀 이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워낙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우물에다가 버렸는데 나중에 발각될까 봐 겁나니까 다시 태워가지고 소나무에다가 묻었는데 그것도 발각될 것 같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민비 시해를 이제 연못에다가 던졌죠. 근데 시체니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시 밤에 소나무 숲에 가서 다시 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죽을 때도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물에 빠지고 불태움을 당하고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일이 1895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장 걸림돌이 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을사오적의 그 범위를 아주 그냥 더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이때 또 일본이 승리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본이 대외 전쟁에서도 계속 이기고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명성황후까지 없애버리면서 이 기세를 몰아서 1905년에 바로 러일 전쟁 승리한 그 다음에요. 1905년에 11월 17일 강제적으로 을사보호 조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강제로 맺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하에 을사보호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 을사보호 조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게 시험에 꼭 나오죠. 첫 번째, 외교권이 박탈돼요. 을사보호 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돼요. 조선 땅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통치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자기네가 구체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조약을 맺은 게 을사조약이에요. 근데 여기에 끝까지 고종 황제가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면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으니까 이 독수리 오형제가 나타나요. 이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이완용, 권중현. 아마 죽어서도 귀가 따갈 것 같아요, 이분들. 그래서 이제 을사년에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도둑같이 이걸 갖다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을 을사오적이다 그러죠.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이완용, 권중현, 그 을사오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회복이 돼요. 이 을사늑약은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수교를 맺으면서 29조, 그 수교 맺은 1965년에 일본과 수교 맺은 그 29조에 보면 을사늑약은 잘못된 약조인 것을 재확인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과 수교를 맺을 때 이 을사늑약,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설치해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와의 약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점령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잡은 사건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요약 정리를 하면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이 이루어져요. 이때부터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910년 8월 29일부터 한일 병합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져 가지고 8월 29일 날 갑자기 한일 병합을 체결한 게 아니라, 한일 병합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9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강화도 조약이 있은 지 6년 있다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지 6년 있다가 제물포 조약이 체결돼요. 이모군란을 통해서. 그 제물포 조약이 있은 지 또 23년이 지나서, 제물포 조약이 있는지 23년이 지나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나서 드디어 한일이 병합이 된 게,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 합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3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한 세대가 지나가는 34년 동안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저 조선 땅을 자기네가 먹고 대륙으로 나갈 발판을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점령해 왔지만, 우리 민족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갑자기는 없어요. 그 갑자기가 무너지는 순간은 갑자기지만은 갑자기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주일과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러한 교회에서 잡은 모든 공적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그러다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상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한 번 빠진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 번 거짓말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거짓말하면 이빨이 하나씩 빠져 그냥 떨어져 나가. 그러면 아마 이제 한 몇 개 빠지고 나면 위기감 때문에 거짓말 안 할걸요, 우리요. 그런데 거짓말해도 하나 뭐 바뀌는 게 없어요. 생활에 다 모르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생활에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저들이 더 자유로워 보여서 부럽기까지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신앙에 빠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갑자기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나 그러한 작은 시간들을 깨어가지고 작은 구멍들을 메워가면서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은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구속사적인 인물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갑자기 무너진 것 같지만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병합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조선 땅은 그저 일본에 속한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많은 것들을 도굴해 가고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가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1910년 8월 29일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고 우리가 소홀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배경하에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점차적으로 진행된 강점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일본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묶어왔던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강화도 조약이 시작이 됐죠. 운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강제적으로 불평등 강화도에 12개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 강화도 조약을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묶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침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모군란을 통해서 6개의 재물포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 1개 대대가 주둔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와요. 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죠. 그 다음에 군사력이 우리나라의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라는 미명하에 군사력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오히려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민비인을 죽이고 러일 전쟁에 승리하면서 을사늑약, 강제적인 조약, 고종 황제가 도장 찍지 않았지만은 을사오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을사늑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의 허락 없이는 어떤 외국의 사신들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모든 게 일본을 통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식물인간 같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세 가지의 일들로 한일 병합이 됐는데, 한일 병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권까지 빼앗겨버린 거 아니에요. 나라의 주권. 그러니까 나라가 돼버린 게 아니에요.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이와 같이 일본은 계획적으로 먼저 우리의 경제권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힘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물 안에 가둬놔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우리의 힘마저 빼앗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우리 땅을 점령해버리는 강점의 시기가 이때부터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보시면 먼저 우리가 당황할 때가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역사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도 점차적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이 어둠의 역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가 개입된 강점 기간이에요. 군대.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는 8척의 이 군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함은 그 당시 힘만 보여주고
다시 빠져가니까 중요한 건 군인들 얼마나 이 한반도에 일본과 바다를 두고 대한해협을 두고 떨어져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이 군인들이 많이 상주하면 상주할수록 우리나라는 억압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군함보다도 이 병력들을 잘 보면 점점점 늘어나요. 강화도 조약 때는 600명의 군대를 몰고 왔는데 이 제물포 조약 때는 1개 대대 병력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상주시켜 버렸어요. 그냥 우리나라 땅에. 그리고 늘사늑약을 통해서는 800명의 기병,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800명의 기병, 말 타고 가는 기동력이 있잖아요. 또 5,000명의 포병, 포를 쏜 거죠. 그리고 2만 명의 보병,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을사늑약의 고종 황제를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한일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개 사단을 이 조선 땅에 상주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개입된 강점기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말이 쉬워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강점기다 하지만 이때 태어나셨던 어르신들이 아직 마지막 생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일본어와 친근해지게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게 일본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거죠. 일본식 이름을 가져야만 했고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만 됐고 어떻게 보면 36년이 우리 한반도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역사, 작은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36년 얼마나 강압적인 통치를 당했는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잔재들이 그때 게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학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전에 좌측 통행 좌측 통행했을 때죠. 일본은 우리나라랑 운전하는 게 거꾸로인데 그냥 통행하는 것도 다 그냥 그대로 다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일본의 잔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이 일본에 강압적으로 살았던 그 36년의 기간은 엄청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해방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8월 15일 해방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갑자기 해방된 것 같지만 그 해방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941년에 일본이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진주만 습격 사건이 있죠. 이거 영화로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냥 왕복이 안 되니까는 갔다가 그냥 다 자살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폭격하고. 이때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미군 2,00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비행기와 군함이 파괴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굉장한 상처를 받은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에게 이러한 타격을 수치를 당한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45년 8월 6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하게 되죠. 이때 직사한 사람만 6만 6천 명. 그리고 이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뒤인 8월 9일 날 나가사키, 이 짬뽕 맛있는 나가사키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을 투하하죠. 그래서 3만 9천 명이 직사하게 돼요.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일본 땅에 원폭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항복 선언이 기점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광복,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15일 일제 강점기를 끝내는 8월 15일이 있기까지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힘들지만
이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견뎌냈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참아가지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시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가고 싶은데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힘들지만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땀방울이 절대 나의 3년 후, 5년 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아카데미와 세미나에 힘을 다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우리 앞에 기쁜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 강국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잘해야 되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멋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오늘 잠깐 살펴봤지만은 일본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묶어놓은 것이 경제권이 있어요. 경제권. 이 경제를 묶어놓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늘 일본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경제 강국을 이루어서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그래도 10대 강국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이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 36년을 끝내고 1945년 겨우 해방의 기쁨을 맛봤잖아요. 그러나 이 36년 기간 동안에 근현대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념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근현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의 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현대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을 기록하다 보니까 근현대사를 알지 못하면 6.25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으로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념의 갈등이 이 일제강점기에 출생하셔가지고 이 모든 기간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셨던 원로 목사님은 이 이념의 갈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은 이 이념의 갈등이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위로는 중국이 있죠. 아래로는 일본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거죠. 일본은 소비력이 최고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기술력이 또 뛰어나잖아요. 근데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인구도 중국에 비하면 일본에 비하면 얼마 안 되고 기술력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누군가는 택하여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도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이삭, 야곱, 요셉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우시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산성교회에서 신앙 안에, 이 신앙의 터전 위에 반드시 정말 많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 산성교회에서 대구시장도 하고 서울 국회의원도 나가고 대통령도 나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많은 후손들이 우리 산성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방력을 키워야 돼요. 국방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에 경제권을 쥐고 난 다음에 군사력으로 우리를 막 묶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 1위가 미국이에요. 또 2위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3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4위가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5위가 영국이죠. 그리고 6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7위가 파키스탄이고,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파키스탄이 지금 굉장히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리고 8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섰어요. 원래 일본이 5위였어요. 일본이 2022년도, 2021년도까지, 이건 이제 2023년도 올해 군사력이에요. 올해 세계에서 이렇게 발표한 군사력인데 2021년, 2022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5위였어요. 5위. 그런데 올해 일본이 8위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쭉 가서 34위가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이게 세계적인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과 2위, 3위 러시아, 중국인데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인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이 6위에 있지만 지금 이제 막 전투기도 갖다 팔고 막 포도 갖다 팔고 총도 갖다 팔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군사력이 작고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의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력에 힘쓰는 민족이 돼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어요. 정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에 잠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잠깐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하니까 언제든지 다시 휴식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위협 속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는 하나님과의 변함없는 동행을 이루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경제력, 하나님을 떠난 국방력은 그저 돈이 많고 힘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망하죠. 이것이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과 같이 찬란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만 거예요. 페르시아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나라도 다니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나라도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군사력이 약하고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옮겨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는데 그 동행에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함없는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앙상한 가지라 할지라도 악착같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언젠가, 그 가지는 언젠가 튼실한 가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패망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부족해. 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잘 좀 만들어 주놓고 뭘 어떻게 하지? 쟤는 부럽고 나는 이 모양이고 이런 것 같지만 아직 자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정말 대인관계를 잘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하게 교회와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각각이 다 달라요. 그릇이 모양이 다 달라서 용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를 뿐이지 나는 실패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실패작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종지로 만들었다면 열심히 거기다 간장을 담든지 양념장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써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늘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을 때 이 변함없는 동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84편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내가 이제 학교도 다 공부하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되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힘들죠. 그러나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터널을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 터널은 끝이 있어요. 요즘 터널은 얼마나 긴지, 터널 안에서 원래 추월하면 안 되는데 너무 기니까 추월해도 되게 만들어 놓은 터널들이 있어요. 너무 기니까. 그렇게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끝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터널이 짧고 누구에게는 긴 것 같지만 똑같은 공통점은 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 끝날 것 같아도
쉬지 않고 뜯어내서 달려가면 반드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안 끝나냐면 주저앉아 버린 사람. 주저앉아 버리면 계속 깜깜해. 뒤를 봐도 깜깜하고. 그러나 울더라도 전진하면서 울면 햇살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은 여호와스를 통해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엉망인 사람을 봤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은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 이삭,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 때 아브라함과 같은 가뭄을 맞이하게 돼요. 너무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처럼 나도 애굽에 내려가야겠다. 그래갖고 간 거예요. 가다가 그랄 땅에 이삭이 멈춰선 거죠. 그때 2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시면서 야, 더 이상 가지 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근데 그 땅이 3절에 보니까 그랄이에요. 그랄. 거기에 순종하고 있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이삭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줘가지고 풍성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을 볼 때 시작은 너무나 정말 오죽 없으면 고향 땅을 떠나요. 그런데 그러한 이삭에게 신앙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마지막 27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 모레 8.15 광복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의 배경과 또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또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이걸 깨닫고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